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생각의 날개에서 펴낸 라파엘 산탄드루 지음 홍선영 옮김의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기술입니다. 무엇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불행을 과장하지 말자.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선생님, 당장 좀 배워야겠어요. 전 지금 너무 끔찍해요.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에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이분은 2년 전 바르셀로나에 와서 아동 교사 일을 시작한 25세 여성이었다. 그녀의 다급한 전화에 나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대로 진료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진료실에 찾아온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제가 모든 걸 가졌다는 건 잘 알아요. 좋아하는 직업, 사랑하는 남자친구, 외모도 이 정도면 괜찮고, 음악과 패션을 좋아하고. 그런데 제 키가 삶을 모두 망쳐놨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150cm 정도 되는 자신의 키가 너무 작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고, 특히 난쟁이 같아 보인다는 느낌이 너무 싫다고 말했다. 사실 그녀는 적당히 균형 잡힌 외모를 지닌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제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분은 10대 때부터 작은 키 컴플렉스에 시달렸고 그 이후로 항상 굽이 무시무시하게 높은 신발만 신고 다녔다고 털어놓았다. 사실 그녀는 신발 벗은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심지어 남자친구에게도. 함께 잠자리에 들 때도 일부러 하이힐을 침대 옆에 미리 놓아두었다가 일어나자마자 그 위에 올라선다고 했다. 남에게 자신의 실제 키를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 강한 나머지 16살 때는 해변에 가지 않으려고 꾀병을 부린 적도 있었다. 태양 알레르기가 있다고 둘러댔고 그 이후로 바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거리를 걸을 때는 쇼윈도에 비친 저를 보지 않으려 해요. 그 한없이 작은 제 모습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줄 세울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저보다 더 큰 아이도 많거든요. 전 항상 불안감에 시달려요. 제발 정상이라고 말해주세요. 제게 확신을 주세요. 아니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브와의 첫 상담에서 나는 그녀가 뻔히 싫어할 이야기를 해야 했기에 조금 힘들었다. 이브는 내가 자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눈치를 주고 있었다. 자신이 다분히 정상이라고 말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전 심리치료사에게 들었을 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던 그 말을. 하지만 나는 딱 잘라 말했다. 이브, 전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정상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실제로 키가 작아요. 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자신의 키를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나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당신 키는 작습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결점이라면 결점이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끔찍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건 아셔야 해요. 키가 작아도 아주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난쟁이라고 행복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결국 이분은 울음을 터뜨렸다. 키가 작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커녕 자신이 작아 보인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만날 때마다 그녀의 신경증을 조금씩 갈아내며 문제를 해결했다. 몇 달 지나자 이브의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어쩌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온종일 키 생각만 하는 날은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아요. 정말요? 그거 멋진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죠? 이유가 궁금해진 내가 먼저 물었다. 이분은 장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더니 자신의 발을 들어 보여주었다. 그녀는 나이키 신상품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와, 하이힐을 신지 않았네요. 네, 어렸을 때 이후로 굽 없는 신발은 처음 신어봤네요. 어때요? 지난 토요일 날 상점에 가서 이 운동화랑 굽 낮은 구두를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커다란 비닐봉지에 제 하이힐을 모두 쓸어 담아서 밖으로 들고 나가 쓰레기통에 버렸고요. 그녀가 들떠서 말했다. 정말이에요? 기분이 어땠나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오전 내내 시내를 걸어 다녔어요. 정말 끝내줬어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키 따위가 무슨. 난 내 모습을 그대로 행복해질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날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건 그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요. 난 미소 지었다. 이브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던 비합리적 신념을 고스란히 쫓아냈다. 키가 너무 작아서 끔찍하고 창피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을 놓아버린 것이다. 이분은 그날 남자친구와 데이트가 있어서 조금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제 그녀는 그날을 해방 기념일이라고 부른다. 남자친구와 바에서 만나기로 했죠.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짝 긴장했어요.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상사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의 말을 잠시 끊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 제 발을 가리켰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지 짐작이 갔지만 그래도 물었다. 끝나지 않을 듯한 침묵이 잠깐 이어진 뒤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와, 그 운동화 멋진데? 정말 잘 어울려. 그런데 내 말부터 마저 들어봐. 상사랑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바로 그거다. 이브의 남자친구는 그녀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의 애정과 이브의 키는 아무 상관없었던 것이다. 이브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그 순간 전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지. 키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어.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행복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끔찍하고 쓸모없고 해로울 뿐인 비합리적 신념은
우리 인지심리학자들의 주된 적이다. 우리는 사냥꾼처럼 날이면 날마다 지칠 새 없이 이 신념들을 찾아내어 맞서 싸우고 제거한다. 그래도 비합리적 신념은 끝도 없이 나타난다. 35살인데 남자친구가 없어요. 세상에 이건 재앙이에요. 아내가 날 떠났어요. 이 고통을 절대 못 떨쳐낼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해고당한다면 정말 끔찍할 테니까요. 마음 깊이 뿌리내린 이런 생각들은 과장된 감정, 특히 두려움을 불러 일으킨다. 그 생각들이 끔찍한 위협으로 가득한 세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위협은 단지 마음속에만 존재할 뿐이다. 삶은 그보다 훨씬 간단하고 안전하며 행복하다. 사실 비합리적 신념은 셀 수 없이 많다. 끔찍한 생각 자체가 창작인데다 환상에는 한계가 없는 법이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연구 끝에 이런 신념들을 세 집단으로 구분해냈다. 사람들이 품는 기본적인 비합리적 신념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반드시 모든 것을 잘하거나 아주 잘해야 해. 2. 사람들은 반드시 내게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고 정중해야 해. 3. 모든 일은 반드시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해. 이런 생각들은 유아적인 요구사항이므로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부른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말은 단정적이고 융통성 없으며 비현실적이다. 마트에서 엄마에게 과자가 먹고 싶다고 이거 사줘, 사줘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의 짜증 섞인 투정이나 마찬가지다. 그런가 하면 이와 상응하는 합리적 신념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모든 것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내 하루가 망가지지는 않아. 2.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어. 3.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돌아가면 좋겠어. 하지만 항상 그럴 수 없음을 나도 인정해. 그래도 나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어. 이처럼 성숙한 사람은 요구사항이 아닌 선호사항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과 타인의 인생이 내 변덕과 기분을 맞춰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사람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숙한 사람은 행복해지는데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면 요구사항이 생긴다.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화가 나고 우울하거나 불안해진다. 타인이나 이 세상 모두 심할 때는 자기 자신까지도 탓한다. 괴로움을 유발하는 10가지 비합리적 신념. 지금까지 비합리적 신념은 인간의 상상력만큼 무한히 존재하며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1. 나는 반드시 무엇이든 잘해야 한다. 2. 사람들은 반드시 내게 잘해야 한다. 3. 모든 일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이런 유아적이고 미신 같은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신경증에 사로잡힌 우리 마음은 상황을 끔찍하다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낳는다. 1. 내가 이 일을 잘하지 못했다니 끔찍해.
2. 나를 예의 바르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참을 수 없어. 3. 내 인생은 엉망이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뭔가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은 증식한다. 위의 분류는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감지하고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또 다른 구분법도 있다. 인지치료 분야에서는 관례처럼 그 시대의 가장 흔한 비합리적 신념의 목록을 만들어 왔다. 인지심리학의 등대 역할을 했던 엘버트 앨리스는 1950년대에 비합리적 신념 10가지를 추렸다. 이 전통에 따라 나도 현재 시점에서 가장 널리 퍼진 비합리적 신념의 목록을 만들어 보았다. 이는 괴로움을 야기하는 잘못된 생각들로 수많은 사람에게 그릇된 삶의 철학을 심어준 원흉이다. 오늘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괴로운 생각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해. 안 그러면 삶은 정말 슬플 거야. 2. 살면서 나만의 강점과 덕목을 최대한 활용해서 스스로 뭔가를 이뤄야 해. 안 그러면 패배자처럼 느껴질 거야. 3.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날 얕보는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낼지 알고 있어야 해. 4. 내 집을 반드시 장만해야 해. 안 그러면 나는 쓸모없는 패배자일 뿐이야. 5. 건강은 행복의 필수야. 가장 바람직한 일은 오래 사는 것이지. 길수록 좋아. 100년 그 이상도. 6. 우리 가족을 도와야 해.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내 도움이 꼭 필요해. 7.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면 나는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거야. 외도는 마음속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끔찍한 일이야. 8. 난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아야 해. 안 그러면 내 삶은 지루하고 쓸모없는 것이 될 거야. 9. 언제나 많을수록 좋은 거야. 진보는 더 많은 것,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므로 언제나 좋은 거야. 평화와 행복처럼 좋은 것을 더 많이 원하는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지. 10. 외로움은 정말 안 좋아. 인간은 옆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해. 안 그러면 정말 비참할 거야. 이 목록은 무수한 가능성 중에서 추려낸 것일 뿐이며 각각은 신경증이나 괴로움을 유발하는 비합리적 신념이다. 사실 여기 등장한 안정적 직업이나 배우자, 건강, 그 어떤 것도 꼭 필요하지 않다. 정당한 선호나 타당한 목표는 될지언정 행복의 필수 조건은 결코 아니다. 이들에 맞서 싸우는 법은 뒤에서 자세히 배운다. 그 전에 먼저 가장 널리 퍼진 비합리적 신념에 관해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앞서 언급한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을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중에게 널리 퍼졌다가 수십 년 뒤에야 오류가 입증된 잘못된 생각은 역사를 통틀어 무수히 많았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1960년에서 70년대까지 남성 90%가 흡연자였다. 오늘날 이 수치는 30%까지 떨어졌다. 당시 흡연이 매우 흔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일상에서 극복해야 할 감정의 덫. 외로움은 평온함과 휴식을 의미한다. 어느 날 인지심리학 강의를 마치고 질의 시간에 70세가 넘어 보이는 한 남성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 때문에 너무도 슬픕니다. 아내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터라 저는 무척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그 즉시 외로움이라는 핵심 주제에 관해 논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약간 교묘하게 물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무인도에 살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바르셀로나에 삽니다. 이 근처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가슴 깊이 불행을 담고 있지만 그에게 아직 유머 감각이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창밖을 내다봐도 거리에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외로움은 마음속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실 외로움에 대한 공포는 요즘 세상에 널리 퍼진 모순된 생각이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가 사는 도시나 심지어 작은 마을에도 혼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넘쳐난다. 그들 대다수는 우리와 멋진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이 소리 높여 토로하는 외로움은 망상이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믿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질문자는 자신의 감정에 관해 조금 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곁에 없고 종일 혼자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장에서 보았듯이 감정은 특정 생각의 결과물이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뒤부터는 슬픔을 부채질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다. 시간이 흐르면 기분 좋은 경험을 통해 슬픔이 있던 자리에 삶에 대한 열정이 조금씩 피어난다. 그 반대 생각을 주입하지 않는 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유의 노인은 자신의 슬픔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있었다.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내가 내 곁에 없다니 끔찍해. 나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어떤 가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겠어. 얼마 후 그를 진료실에서 만날 기회가 생겼다. 조금 더 마음을 연 그는 남은 생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의 존재를 얼핏 알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그의 감정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은퇴한 노년층을 위한 모임에 꼬박꼬박 나가면서 회원들과 여러 활동을 함께 계획했다. 얼마 지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아내는 언제나 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전처럼 우울해하지는 않으려고요. 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도 더는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프랑스 영화 제작자 크리스토프 파르나리에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호감가는 카탈루냐 양치기 후한 피파의 일상과 지금은 소멸한 피레네 산맥 지역의 전통 생활 방식을 다룬 작품이었다. 후안은 8세 때부터 양치기를 시작해 73세가 된 지금까지 양을 돌보고 있었다. 매일 1000마리 정도 되는 양떼를 산등성이로 몰고 다니는 그는 하루하루가 축제라고 했다. 그는 산과 목초지, 동물, 모든 자연을 사랑했다. 후안은 아내와 딸과 함께 살지만 계절에 따라 방목할 시기에는 가축들과 긴 여행을 떠났다. 후안 피파는 삶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강인하고 행복한 사람이었다. 고립된 곳에서 살다 보니 양떼만을 곁에 둔 채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하는데도 말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무수한 사례 중 하나다. 불평만 그만둔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이야기다. 외로움이란 대체 무엇인가? 자신에게 마음 약해지는 메시지 공포를 퍼붓지 않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평온함이자 휴식이자 안락함이다. 혹은 자신의 흥미에 집중할 기회다. 성숙한 사람에게도 외로움이 부정적일 수 있을까? 그렇다. 하지만 거할 정도는 아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사람을 잃었다면 당연히 괴로울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지나가면 멋진 계획을 세우는데 관심을 돌릴 수 있다. 합리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은 외로움이 일으키는 부정적 감정을 긁으면 사라지는 가려움처럼 감지하기조차 힘든 사소한 느낌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로움을 새로운 삶의 모험을 계획하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환상적인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빼곡했던 칠판을 말끔히 닦는 행위와 같다. 무엇을 하고 누구를 보고 싶은지 신중히 선택해서 이 칠판을 아주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활동들로 다시 채울 기회라 생각하면 된다. 무엇이든 강박적으로 쫓기듯 서두르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많은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맡은 일은 빈틈없이 잘 해내는 수도승을 훌륭한 수도승이라고 한다. 성숙하고 행복한 사람은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가며 작품을 만드는 일 자체를 즐기듯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즐기면서 삶을 꾸려나갈 것이다. 언제 어디서 직면하든 외로움은 우리를 슬프거나 걱정스럽게 할 만큼 나쁜 상황이 아니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것은 순전히 신경증적인 미신일 뿐이다. 그러니 기분 처지는 말은 그만하자. 그럼 외로움은 어느새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법. 최고의 친구를 얻는 비결. 이 책 서두에 언급했던 스페인 여배우 마리아 루이사 메를로의 한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 기사에서 마리아 루이사는 자신의 삶에 웬만해선 쉽게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리포터가 다소 놀라자 마리아 루이사는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다. 최고의 친구를 얻는 비결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것만 부탁하는 거죠. 해줄 수 없는 것은 절대 부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매년 당신 생일을 기억하는 친구에게는 아무리 남자친구한테 차였다 해도 새벽 3시에 달려와서 위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라 일찍 잠자리에 들 테니 당신이 아무리 부탁해도 못 옵니다. 같은 이유로 언제든 발벗고 달려와 위로해 줄 준비가 된 친구가 당신 생일까지 기억해 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아마 자기 생일도 기억 못할걸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 행동한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완벽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대하지 않는가? 친구뿐만이 아니다. 가족이나 친지,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도 그런다. 더 많은 아량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에게 도리어 더 많이 기대하다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 곤잘로아의 일과 마리아 루이사의 말에서 나는 남을 더욱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정 콜라주라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관계를 하나의 큰 벽화로 보고 친구마다 그곳에 덧댈 서로 다른 조각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접근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채워주는 여러 사람과 교류하면 최고의 친구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 완벽한 사람 같은 것은 없다. 친구나 가족에게 완벽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그러다가는 그들에게 툭하면 짜증을 내고 아주 소중한 사람에게도 쌀쌀맞게 굴 것이다. 그렇게 굴다가 자신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세상에 이런 역설이 또 어디 있겠는가? 최고의 친구를 찾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도 결국 혼자가 된다니. 오직 나 자신만 쓸쓸히 홀로 남겨진다니. 관계에 대한 인지적 이해의 바탕에는 타인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생각을 180도 바꾸는 것이다. 마리아 루이사가 그러했듯 최고의 친구를 원한다면 상대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만 하는데 스스로 익숙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관계에 접근한다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너그러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강점은 최대한 끌어올리고 잘못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조금 인색하게 구는 친구 앞에서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말이 너무 많은 친구에게는 어떤 비밀도 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의 강점은 최대한 끌어올린다. 모든 친구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들과의 우정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우정 콜라주 전략에는 남들에게 압박받지 않는 것 역시 포함된다. 때로는 남들이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는데 이 역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다. 요리에 젬병인 나 같은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만찬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면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누구나 상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 지나치게 요구하는 사람을 그저 기쁘게 해주겠다고 혼자 애써할 이유는 전혀 없다.
자신에게 이상적인 친구나 형제, 자매의 모습을 기대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친구로서든 형제, 자매로서든 아니면 자녀로서든 해줄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부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 도착하는 날 공항으로 마중 나올 수 있어? 라는 부탁을 들었다고 치자. 그래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자. 하기 싫다는 것은 다른 정당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이다. 운동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그저 붐비는 시간에 운전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가 서운해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렇게 단념하게 하는 편이 낫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이해한다면 모든 일이 조금 더 물 흐르듯 부드럽고 편안해지며 역설적이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 더 적은 노력으로도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주고받을 것이다. 가족에 대한 의무감에서 벗어나자. 한 번은 강의 시간에 앞서 이야기했던 의무에 관한 내 생각을 설명했더니 한 청년이 이 일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교수님은 세상에 의무가 없다고 하셨지만 전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부모님에 대한 의무마저 없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를 발단으로 아주 유익한 토론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 덕분에 사회나 가족에 대한 책무 개념을 더 뚜렷이 정립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이 든 부모도 자녀 없이 아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을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부모에게 자신의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부모가 쇠약하고 스스로 행복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주입하는 셈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삶을 즐기고 과업을 수행하고 재미있게 지낼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우리가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확신하지 않는 한 그렇다. 노인이 자신을 스스로 돌볼 능력이 없으며 언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사실 시각장애인이나 중증 환자 등 몸이 약하거나 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기 힘들다는 믿음 역시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강조했듯이 어떤 환경에서든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는 널렸다. 특수장애가 있는 사람도 스스로 더 수월하게 살아가기 위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ONC, 스페인 시각장애인 모임이라는 곳은 한데 힘을 모아 아주 대단한 일을 해나가는 멋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나는 그들이 정상인 대부분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삶을 산다고 말하고 싶다. 그들은 모임에 헌신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인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돕고 지지한다. 노인들도 이런 모임을 만들어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노인들도 단체를 만들고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대신 각자 돈을 투자해서 원하는 곳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곳에서 같은 공동체 사람들과
사랑도 하고 만족스러운 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며 마음도 다스리는 것이다. 어떤 난관을 만나든 서로 도우면서 이겨낼 기회가 된다. 이런 관점을 고려하면 나이 든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다는 생각도 사라질 것이다. 부모가 행복해지는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자주 만나고 함께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심지어 같이 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의무 관계가 아니라 유익한 유대 관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협력도 처음부터 오점을 남길 것이다. 순순히 기쁜 마음에서가 아니라 연민으로 부모를 대하게 된다. 연민에서 비롯된 행동을 누가 즐겁게 하겠는가? 결국 이런 관계는 슬프고 생기 없으며 죄책감과 공허함이라는 짐만 짊어지게 된다. 그러니 노인들도 수많은 능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그들만의 멋진 세계를 만들 수 있게 하자. 부모에게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며 살아간다면 더욱 멋질 것이다.